브레이킹 뉴스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 15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면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중심으로 핵심 정치 현안, 정치 토크 코너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최근 5년간 해마다 적게는 1,000건, 많게는 3,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불법 사금융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서민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안 등을 알아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후폭풍이 일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면담이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친윤계는 한 대표를 향해서 일단 신뢰부터 쌓아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네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담에서 이른바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네. 지적한 바 있는데 사람이 먼저 개인 간의 그 관계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면담도 하고 독대도 해야 되는데 면담이나 독대나 이런 형식 가지고 이렇게 좀 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똘똘 뭉치고 있어요. 네. 이게 이재명 무죄 이유서다 뭐다 지금 서명 사인 받고 똘똘 뭉치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고 또 검찰총장도 탄핵한다 그래요.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분열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똘똘 뭉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 자, 전용기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존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존중이 없었다. 누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서로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대하는 데에는 존중이 부족했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려면 존중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여당의 대표면 다음 지도자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는 최대 지도자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한동훈 대표를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원탁 테이블에서 다음 지도자를 띄워주듯이 그러니까 모시듯이 선행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그림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원탁 테이블도 아니었고 작은 테이블에서 마치 취조하듯한 그런
사진만 남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심지어 본인이 이야기했던 3가지 안들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부하 직원 다루듯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면담이 이루어지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존중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네. 친한계 의원들은 면담 형식과 의전 등 놓고 지금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건데 여당 대표를 홀대했다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의 지적에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지금 우리 당에서 일을 하시는 당직자 분들께서 좀 당의 전략기획 부총장이지 당 대표의 전략기획 특보가 아니시거든요. 지금 이게 친한계라고 흔히 얘기를 하시면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 대표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 가지고 얘기해야죠. 원탁 뭐 이런 게 중요할까요?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형식이 중요합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자 보내고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형식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의 골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그래야 그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짧게 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이런 그림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기 싫어하는 뉘앙스를 비친다든지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선. 근데 이 사진만큼은 절대적으로 존중이 없었다라는 평가 이런 모습 처음 본다라는 것이 저는 확 와닿았습니다. 네, 여기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최근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예, 이른바 빈손에도 이제 비판하면서 정치 복원해야 된다를 이제 강조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또 회동도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마이웨이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은 여당 대표를 만나는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도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의 불통과 마이웨이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같이 추진을 하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폭주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강명구 의원님, 이재명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간질을 하신 거죠. 이거는 당의 당 대표로서의 품격 있는 정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관계였다. 네. 자, 이간질 할 것도 없이 둘이 이미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굳이 그렇게 이간질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후에 돌을 던지면 맞고 네.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돌을 던진다면 대통령이 지도자라면 돌을 왜 던지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안 던지게 해줄 테니까 우리가 새롭게 정치 지형을 열어가보자 이런 제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본인은 마이웨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였죠. 아까 어떤 그 패널이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한 패널이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여당 성향 그 패널이었는데 그런데 저 돌을 그 맞는 게 지금 업보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돌을 맞고 자고면하지 않고 가는 게 과연 전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부부나 그 부인을 위한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권 성향 패널이 또 하더라고요. 앵커님, 예. 지금 당 대표와 대통령의 첫 만남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뭔가 단판을 짓듯이 협상하듯이 하는 거는 유례가 없는 얘기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와 대통령은 수시로 만나야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네. 만남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뭔가 단판 짓듯이 지금 전용기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세 가지를 가감없이 제안했고 그 제안한 것을 신중하게 경청했다 그러셨어요. 그럼 지켜봐야죠 우리가. 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사실 뭐 자, 예, 전용기 의원님. 저도 강명구 의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도 잘한 건 없습니다. 원래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혹시나 그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정치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여당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것을 생중계하듯이 언론에 대고 본인의 요구안을 먼저 던지고 사실 대통령께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다. 그 상황적 측면을 제공한 것이 한동훈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상황까지 만들었다. 그렇죠. 그런 정치적 측면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잘한 거 없다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예고하고 그다음 수순을 진행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뭐 이게 예의가 어떠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고하듯이 막 이렇게 이미 막 얘기를 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관측도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예. 앵커님 제안을 했어요. 인적 쇄신 얘기까지 했어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래 오케이 네 얘기가 다 맞아 수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네, 강명구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전용기 의원님. 예.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만남 이 모습들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당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식사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뚜렷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이런 모습들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바로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면담 다음 날인 어제였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뭐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 2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면담 내용 공유하고 후속 조치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모여라 한 것은 아니고 그 몇몇 의원들이 좀 우리도 듣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여 명의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이 만찬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미를 두십니까? 강명구 의원님. 제가 이 만찬의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똘똘 뭉쳐 저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돛담배라고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이 정치적 파상 공세에 우리가 똘똘 뭉쳐 그 싸울 준비 태세를 해야 되지. 지금 그 밥 먹었다고 평가를 하고 분열의 메시지를 내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아주 일관되게 예. 어떤 뭐 쇄신이나 변화 이런 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는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열은 아주 여당 입장에서 극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용기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독자 행보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말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주장창 주장하시던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아무 성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본인이 주장해왔던 그런 일관적인 목표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도
저는 충분히 고려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원들께서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아무것도 안 받아주신 것이냐, 왜 빈손 만남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냐 궁금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정말로 여당 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발언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더 그렇겠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 여사 문제 해결 시한을 정한 걸로 보여요. 11월 15일까지는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 뭐 최종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안은 최소한 내놔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당에서 독자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고요. 네네.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폭주할 거다. 그래서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우리가 똘똘 뭉치고 4분 오열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네. 진정성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과의 면담뿐만 아니라 독대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대표라고 해서 당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부의 전부가 아니에요. 당대표가 당의 전부가 아니듯이 당에는 원내대표도 있으시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계시고요. 중진 의원들도 계시고 저처럼 초선 의원들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되고요. 그분들과 소통을 더 강화해야 돼요. 지금 단 한 번 만났다고 그냥 단판 짓듯이 우리가 정치를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님을 설득할 게 있으면 설득해 나가야 되고요. 당원들을 설득할 일이 있으면 당원들을 만나야죠. 자, 분열하면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 분열하면 폭망이고 공멸입니다. 분열하면 폭망이고 공멸이다. 자, 분열하면 폭망이고 공멸이라는 정말 어떤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전영기 의원님. 네. 그렇다면 어떤 한동훈 대표 머릿속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뭔가 바꿔야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검사 출신들의 이중잣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다 봅니다. 어떤 거죠? 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뭐 사정정국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들춰내고 오히려 사정정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눈으로 어떻게든 하늘을 가려보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고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다 해결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3대 요구안도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자중론 정도였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뭐 가지 않고 지금까지 뭐 자중으로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 한동훈 대표는 주장하는 그 정의감이 살아있다면 특검 받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의 특검은 안 받을 가능성이 누가 봐도 이제 커 네. 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인 무슨 방안을 낼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3자 특검 본인이 발의하겠다 하시고 아직도 발의 못 하셨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3자 특검을 본인이 또 발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히려 3자 특검 정말로 국민이 신뢰하는 중립 지대에 있는 분들께서 추천해서 3자 특검을 오히려 민주당이 요구하고 본인들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도 강명구 의원님 네. 사실은 자기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얘기해놓고 지금 안 한 거는 사실 당의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약에 여당발로 발의를 한다면 당의 분열상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앵커님 이 김건희 여사 흔히 말하는 리스크하고 네. 특검법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네.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주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금 특검법 폐기시킬 때 우리 당 한동훈 대표께서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야당의 마음대로 전행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안 된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투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약간 갈등이 있다고 그 양심이 변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개개인 국회의원들이 온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양심을 버리고 지금 상황이 대통령하고 지금 대표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을 팔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강명구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사랄까 그런 거에서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해소할 방법이 특검은 아니다. 다른 방식들이 분명히 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경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경청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해답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전영기 의원이 좀 기다려주시면 좋은 방법을 내놓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기 의원님 좀 기다려달라는데 어떻게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 정말로 필요한 법안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쪽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법안들까지 거부권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저는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고요. 좀 전에 강명구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라고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한 적 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기다리라고만 한다라는 것은 저는 말의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린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강명구 의원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한도표는 또 이제 대통령 친인척 비위행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께도 말씀드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의총 같은 걸 또 거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당 대표님께서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예. 이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차관급이고 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다음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이상을 네. 그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 당 대표께서 이 부분을 원내 대표나 다른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원내 사항이기도 하고 그 중진이나 그 상임위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좀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된다. 총의를 좀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전영기 의원님. 네. 민주당에선 이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연동하고 있나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여러 그래요? 가지 다방면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뭐 자중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국민들께서는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좀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나 이것들이 이제 주목되는데 전용기 의원 이제 민주당의 특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가능성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특검이요? 예, 그거를 그 국민의힘에서 받을 가능성은. 그렇다면 차순위로 야당에서 생각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차순위 무조건 특검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검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에 감찰관을 뭐 선임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과거의 일들이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들 김 여사께서 마포덕에 갔던 것처럼 그런 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자중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있고 되지 않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건 결혼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라고 하실 정도로의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눈 감고 앞으로 자중한다니까 지켜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상설 특검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표결하면 표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제2표결 두 번째 제2표결을 하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들과 새로운 근거들이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 국민적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봐도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김건희 여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양심 있는 분들이 저는 표결에 참여해 주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네. 민주당의 저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거듭해서 이거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고요. 예. 여러분들 잘 보시잖아요. 요즘 민주당이 그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때로는 검사가 되었다가 때로는 판사도 돼요. 우리 민주당께서. 우리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해서 네. 청문회에 정인으로 세웁니다. 이런 나라예요. 그리고 검찰총장 지금 탄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스스럼 없이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께서 대통령 하야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제3자 추천이든 뭐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제 쭉 아까 보니까 어저께였나요? 뭐 서울 중앙지법 그다음에 서울 고등법원 네. 이 국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서울 고등법원장이 윤준 법원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판사 탄핵 검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법관하겠나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검사 탄핵이건 판사 탄핵이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반발심으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 이 정도 멘트는 나간 것 같은데 저는 검사 테이프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수사에서 배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총장의 탄핵은 저는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뚜렷한 증거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봐주려고 했던 불법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만 탄핵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압력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검사 탄핵과 법관 탄핵 이것까지 검토하는 내용들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밝혀서 검사든 판사든 이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발심으로 그렇게 법관을 탄핵하거나 반발심으로 검사 일 잘하는 검사들을 탄핵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자꾸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판결 문제 가지고 예. 법관을 탄핵한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거나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만 판사나 검사 그러니까 법관에 대한 탄핵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판결이라든지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과거에 판사 탄핵을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부분이 있다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사 탄핵을 추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다 그러면 탄핵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강명구 이재명 의원님. 대표 예. 1심 판결 전으로요. 이게 더 거세질 거예요. 민주당 그렇게 갈 거예요, 제가. 그리고 11월 2일 날 장애 집회까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윤석열 탄핵하야 정권 퇴진이나 피켓 나올 거예요. 그 수위를 점점 높여갈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 예. 네, 어떤 행보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이제 좀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법치 파괴거든요. 대통령 탄핵 문제도 대통령께서 전현기 중대한 의원님. 헌법과 법률적 위반이 없으면 탄핵이 될 수 없죠. 그리고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절대 무례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퇴근길 상습정체 구간 중심으로 많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 심하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잠실철교에서 구리시계까지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시간 이상 필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부근까지는 12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남사 진위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오산에서 동탄, 또 수원에서 죽전 사이 밀리고요. 다시 판교 분기점과 또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지나기가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팔탄 분기점까지는 16km가량 길게 정체고요. 이후에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회동에 합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님,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양당 대표가 공히 언론에도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비서실장 간에 이런 일정 조율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만나셔서 이 전국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22대 국회 들어오고 21대 때도 그랬습니다. 정치의 복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보다는 양 지도자가 결정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 정치 현안을 좀 풀어내고 적절하게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회동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그날 오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기 조금 전에 또 그 응답을 했어요. 하겠다고. 제가 그게 아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기분 나쁘거나 좀 약간 묘할까요? 어떨까요?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상관은 없다. 야당 대표의 네, 원론적인 제안을 하셨고 이재명 대표께서 네. 우리 한동훈 대표가 원칙적인 수용을 하셨어요. 우리 여야 대표께서 그 협치를 위해서 그 만나고 식사하고 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11월 14일 김혜경 여사 1심이 있고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있고 25일 위정교사 1심이 있어서 판결 직전에 만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11월 중순 이전엔 어렵다. 예, 어렵지 않겠냐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고 예. 그 이제 좀 두 분께서 만나서 어떤 걸 주로 정쟁 논의할까요? 국회 정쟁 국감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정인 채택하는 거 보셨잖아요. 올라온 법안 상정들 보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민생 국감으로 민생 국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만나셔가지고 그거 좀 합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국회로 돌아갔으면 예. 좋겠다.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그거를 수락을 하면서 민생 정치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현안들이 논의가 될까요? 결국에 민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논의가 되겠죠. 그러나 네. 저는 주요 안건들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빠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털고 가면 우리 국회가 앞으로 싸울 일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현안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히 말씀하셨던 최상병 특검 3자 추천안 하라 이겁니다. 왜 안 하시는지 한번 그 자리에서도 물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민생 현안에 그냥 집중할 거다. 쟁점 현안은 그래도 이번 만남에서는 제껴두고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세요? 아무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혹시나 감정선을 건드리면 또다시 그 정치의 복원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당연히 민생 현안 우리가 국회에서 빠릿빠릿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 정책들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 비공개 대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강명구 의원님 만나면 무슨 얘기 주로 할까요? 두 분 다 지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민생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민생협의체 구성 합의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 얘기했어요. 예금 보호 한도 5천만 원 1억으로 올린다는 거 얘기했고요. 네네. 지금 그 시장에는 그 일정된 시그널을 줘야 되는 정책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이 검투세 폐지 문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 가지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많이 했어요. 네. 시행해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가지고 조금 갈팡질팡하면서 이 개미 투자자들 이 1,400만 개미 투자자들한테 혼란만 가중시켰거든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이재명세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부담이 좀 되실 거다. 아마 이 의제 반드시 올려서 폐기하는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도 민주당? 금투세는 유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초반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입장이거든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금투세는 유예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에서 모 의원님들께서 프레임을 재명세로 잡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충분히 지도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와 만나면서 금투세 논란도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강명규 의원님. 70일밖에 안 남았어요. 70일 남았어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자, 이제 2달 남았군요. 자,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 내기를 이제 주목을 해보고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민주당 내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 집권 플랜 본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출범 배경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지하국에 있는 이제 의원급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결국에는 우리 당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대의적 명분으로 함께 힘을 모아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 정치, 문화, 사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강명구 의원님, 민주당 집권 플랜 본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금방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그 김민석 의원이 이끌 그랬나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김민석 존경하는 김민석 최고위원님께서 발언한 것들을 요목조목 따져보면 친일 프레임, 독도 지우기 프레임, 계엄령 프레임, 여사 공천 개입 프레임, 그다음에 탄핵으로 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오는 전후로 이 계엄령 얘기를 왜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계엄에 준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그게 일종의 집권 플랜으로 지금 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권 플랜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혀 뭐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최고위원회 관계가 활동과 없다. 저기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권 플랜 네. 본부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충분히 차이가 없고 광장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한테. 당원들이 같이 의견을 내고 같이 우리
집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보자라고 민심을 하는 모으고 여론을 모은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본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엄령 나오고 여러 가지 뭐 프레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짓까지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탄핵 정국 때 지금에서야 뭐 나왔지만 그때 당시 계엄도 어느 정도 검토되는 단위가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문서들이 이후에 나오게 된 걸 봤을 때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근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근거를 내놓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놓고 있지는 예, 않죠. 예,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비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논의와 이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강명구 의원님 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 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질의가 똑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아마 민생국회 질의하고 싶은 의원들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친일 프레임 질의, 독도 지우기 프레임 질의, 그다음에 계엄령 질의, 그다음에 여사 공천 개입 문제 질의였거든요. 이게 위원회마다 똑같아요? 똑같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질문이었고요. 운영위원회는 또 운영위원회도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흔히 말해서 원내 대표나 당 대표의 지시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질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이 다 질의 준비하는 게 다 다른데 정책상 준비를 하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정쟁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스텝 바이 스텝의 안성맞춤의 질이었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전용기 의원. 원내에서 그런 뭐 지시나 그런 것들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마 개개인이 준비했던 것이고 개개인이 느꼈을 때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결국에는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느꼈을 때는 실제로 이 정부가 친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안들을 지금 하나하나 거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친일적인 측면들을 많이 봤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친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독도 지우기도 전 프레임이 아니라고 보는 게 분명히 기시다가 자국의 언론에 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이 제정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우리 영토를 그렇게 못 가져가서 안 달랐는지가 정말로 화가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야 될 정부한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거는 그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실제로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여러 뭐 책에서도 빠지고 실제로 일본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잠식당할 수 있다. 저들의 방법은 과거 100년과 지금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남기고 가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저도 네, 예. 여당 의원님들 질의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승전 이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금이 이재명 정부인가라고 헷갈릴 정도의 그런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할 것 아니고 모두가 개선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 조작 의혹 제기했던 인물인 강혜경 씨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명태균 관련 정치인이라며 27명 명단 공개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야권 인사들도 있더라고요.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당내에서? 아니요, 뭐 크게 파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명태균 씨 의혹이 나오고 나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본인의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다방면으로 돌려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확인된 이후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뭐 야권의 인사가 나온 거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 명태균 씨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명태균 씨는 그래도 여권에서 굉장한 전략가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물들이 묶여 있는 거 보면. 근데 민주당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무슨 이익을 보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익 볼 그런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의 실체적 진실이 나오고 나면 그때 물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명태균 리스트 소위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의 성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과 정치권이 그만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나가고 있는 것 별로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가치가 없다. 명태균 씨라는 이분의 말과 주장, 강혜경 씨의 말과 주장, 이 두 분께서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 그런데 이 강혜경 씨라는 분을 제보자, 공익 제보자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보호하자 그래요. 그런데 보호하자고 얘기하는 이 강혜경 씨의 말, 그리고 명태균 씨의 말과 주장은 서로 또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떤 맥락인지, 뭐가 진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온 세상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게 만드는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 아닙니다. 예. 이제 좀 우리가 정치권도 그렇고 이 정치적 에너지 소모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 민생으로 갑시다, 의원님. 우리 이거 더 이상 근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만 네. 더 할게요. 여기 관련해서. 근데 강혜경 씨 증언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추가로 또 공개를 했어요. 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자신을 둘러싼 소문,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죠. 그 내용을 명태균 씨에게 보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자, 그 안에 맥락이 있어요? 네. 내용이 맥락이 있어요? 없다. 예.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안에? 뭐가 있죠? 한번 내용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 잘 알면 안 되나요? 우리가 사적으로 그거를 대화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예. 얘기 자 제가 전용기 의원님한테 아이 그 탄핵 좀 그만하셔라, 이제 탄핵 얘기 좀 그만하셔라라고 했다고 해서 전용기 의원한테 제가 압박했나요? 뭔가 공적인 일로 내가 문자를 보냈나요?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여사님께서 그분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건가요? 자, 저는 예. 이거 너무 우리가 황당무계한 진짜 일들로 우리가 너무 휘둘리고 있는데 휘둘리고 있어요. 자, 지금 언론에다가 왜 보도하냐 이거를 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예, 누구든지 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여사라 할지라도 그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될 영역이 지금 온 천하에 다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개해버렸잖아요. 명태균 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정리돼야 딴 데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언론이 또. 이게 당에서는 예.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 그랬잖아요. 차분하게 이제 좀 냉정을 찾고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 더 보태면은요 또 기사됩니다. 뭐 하나하나 살라미처럼 내니까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하루빨리 모든 것을 공개하면 됩니다. 저는 뭐 사적인 내화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혹시 모를 정말로 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 사고고 농단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는 사적인 대화만 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단계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순탄하게 될까요? 약간 좀 뭐 굴곡이 있을까요? 대북 결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구 의원님. 여야가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규탄 결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 정부도 좀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 우리 정부 왜 비난을 하는 내용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이렇게 된 사안이 정부의 강경 정책 때문에 온 이유도 있다. 그래서 넣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대북 전단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오물풍선도 보내고 있는데 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꿈틀댈 수 있게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원인 제공을 한 게 그것을 방치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인 것이지 저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북 그 북한이 저렇게 뭐 러시아를 도와가지고 전쟁에 가담하겠다는 이거는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굳이 우리가 그 방치했던 건 이후에 묻더라도 지금 당장의 대북이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것에는 비판을 해야 된다. 그건 먼저 하자. 선호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북 그거는 네. 먼저 해야 된다. 자, 그 좀
민주당 안에서 신중론도 있긴 있습니까?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은 뭐 적국이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매일 해왔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할 때마다는 비판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와 굳이 또 싸움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근데 러시아와 북한이 한 몸이 돼서 지금 그 어떤 서방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안 되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예. 이거 지금 상황이 지금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자고 하는 아까 전에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신중론은 분명히 우리는 중립 외교를 표방해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네네. 여러 군데나 잘 지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중론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뭐 시간 한 30-40초 남았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 침공이라고 규정해버렸어요. 우리 정부도 이 규정을 맞습니다. 지금 따르고 있고요. 이게 민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러시아와의 관계 걱정되면 결의안하지 말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러시아와의 관계 나빠질까 봐 지금 이 걱정을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경고할 건 경고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 네. 규탄 결의안에 러시아 파병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오물풍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서 경의선 동해선 폭파한 거 이런 거 북한의 도발 문제 이거 반드시 여기에 넣어야 되고요. 그 민주당도 러시아가 부담된다면 이 규탄 결의안 내용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 좋을 것 같다. 네. 신중하자는 거지 잘못한 건 지적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230님이요. 뉴스레터 K 변함없이 청취합니다. 하루의 주요 뉴스 정리해주는 뉴스레터 K 유익하고 느낌 좋은 뉴스레터 K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정이는 매일 아침 엄마와 동생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엄마를 대신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수정이. 카사바흐 메리트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남동생까지 케어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데요. 반복적이고 힘든 일상이지만 수정이는 묵묵히 할 일을 마친 후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픈 엄마와 동생 걱정뿐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엄마의 항암 치료비와 1년마다 다리뼈를 깎아내야 하는 동생의 수술비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수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수정이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추워지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더 내려앉을 전망이라서 아주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첫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도 서울이 15.5도의 낮 최고 기온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아주 서늘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도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최고 9도 안팎까지도 낮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대전이 7도, 파주와
서울과 철원은 3도까지 내려앉겠고 대구활령은 0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와 광주도 각각 8, 9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제주나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가 예상됩니다. 그나마 빠르게 아침 기온은 오르면서 내일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인데요. 서울, 세종, 대전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제주 20, 대구 21, 부산 23도 등으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전남 서해안과 완도, 강원 산지, 제주 서부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대부분 해상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 3천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했으며 12월까지 총 10,000여 명이 파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군인 가족들에 대해 집단 이주와 격리를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다음 달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전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와의 회담 의제 시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릅니다. 다만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금융위원회가 오늘 시중보험사와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서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조이기 시작했던 돈줄 고삐를 더 바짝 당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줄이 마르면 서민들 고통이 가중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들 대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용섭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용섭입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서민들 살기 힘들다는 얘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가 언론통에 알려지고 일각에선 돈이 들어서 폐업도 못한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 주세요. 그 사례들은 많죠. 요즘에 네네. 방송에 주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12년간 운영했던 식당을 갖다가 네. 물가가 상승하고 손님이 갑자기 뚝 그쳐서 가게를 이렇게 닫게 돼가지고 별도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하겠다는 거. 뭐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는
뭐 일반 학원도 그렇고 뭐 헬스장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엔데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일단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전에 비해서 네. 그 자영업자 수는 한 75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총 대출이 1,113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19년 그 전에 비해서 한 50% 증가가 된 셈이죠. 50%요. 예. 네네. 그런데 오히려 연체한 금액은 2배 늘어났습니다. 100% 늘어난 훨씬 더 거죠.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연체는. 30조, 10조에서 3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체 그 대출한 그 보유 비중을 보면 여기도 한 3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지만 그게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연체 100% 이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빚 못 갚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추심 이것도 이제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태 조사 결과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그 하여튼 중요한 지표로서는 이제 금감원 자료인데요. 네. 그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점점 늘어납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한 10,000건 정도 됐다면 30%가 작년에는 23년도에 늘어났습니다. 3,000건, 한 네. 4,000건이 늘어났고 올해 이제 지금 현재 9월 10월이지만 그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한 15,000 내지 6,000건 정도 늘어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비중이 많은 데가 여러 가지 어떤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채권 추심이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채권 추심. 채권 추심. 그게 한 20% 정도 매월 늘어났고 그런데 이제 그 일단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좋아져서 좀 줄어들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로 신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대부를 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씁니다. 예. 전화번호를 숨깁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자기들의 존재를 숨기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꼬리를 자르는 돈은 거죠. 받아내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구제받기는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불법 막 말도 안 되는 막 수십 배 뭐 100배까지 받는 이런 그 불법 사금융 업체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예, 이제 예. 민사계약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정당성을 단속 규정으로서 이해를 했지만 네. 법이 이번에 이제 통과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불법 그 사채의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예. 6% 정도만 정당으로 받도록 나머지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에 예. 충당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꿀 예정이 있죠. 지금은 제도가 어떤데요? 없습니다. 아직 제도가 없으니까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입법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가 사채 불법 사채 막 엄청난 고금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는 법적인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제도는 아직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독촉을 할 때 그 몸 사진 이런 뭐 협박이나 이런 걸로 그렇죠.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할 경우에는 예. 그 계약 자체를 무효하자고 하는 것들이 이제 법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리를 했을 때는 그걸 무효화하자 뭐 이런 것들도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6% 내지는 그게 이제 불법 행위가 수반됐을 경우에는 무효하다 네.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랄까요? 대출의 주체의 현황부터 알아보겠는데 이제 제1금융권이라는 게 있고 제2금융권이라는 게 있고 뭐 대부업체, 저축은행 뭐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사채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제1금융권이 이자가 제일 싸고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 점점 비싸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예. 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틀 리스크 리틀 리턴 네. 하면서 금융이 돌아갈 때 그 네.
그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을 공급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이 요구하는 담보라든지 신용 같은 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금융회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떼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담보가 있달지 그 사람이 그 갚을 수 있는 상환 여력이 능력이 있달지 그걸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이거나 담보가 없는 이런 서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제 금융당국이 돈줄을 죄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풍선 효과도 생긴다는 얘기 나와요. 풍선 효과는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전에 그 저희가 예. LTV 뭐 40%만 대출해 준다. 뭐 제1금융권에서는 제2금융권에서는 60% 해준다. 뭐 일반 카드나 대부업체는 80% 해준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40% 말고 80%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은행은 안 찾고 고금리를 하더라도 더 한도가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된다. 그 근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빚어진 얘기지만 뭐 신한은행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은 된다. 이건 특정 은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예컨대.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회사별로 차별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하나의 어떤 그 대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보가 유통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풍선 효과가 더 빠른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제 서민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담보물이 없거나 또는 그동안 신용 등급을 이제 쌓지 못해서 그럴 텐데 그런데도 이분들이 정말 돈 필요할 때 대출 돈줄이 막힌 분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들이 참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대책이 어려운데요. 네. 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돈줄에 이제 그 저수지로 얘기하면 네. 저수지에 풍부한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돈에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굉장히 고갈된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네.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출을 받은 서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밀고 나오면 그 서민은 다시 제도권 금융을 받기가 어려워서 다시 불법 사금융으로 사채로 그러니까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불법 사채 이게 그렇습니다. 제도권 박 대출 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요. 그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일단 이렇게 된 원인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예. 사실 금리가 저희가 예전에 막 66%대도 있었고 2015년도 말에는 34.9%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 제도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대부업체에서 대출한 인원이 26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3월 달이나 작년 3월이 작년 네네. 6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그 대출을 해준 수혜를 받은 사람, 제도권 대부에서 받은 사람이 85만 명입니다. 예. 결국 3분의 1이 이 대출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하겠느냐? 뭐 가족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친구한테 할 수도 있고 안 된다면 사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계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생계랄지 뭐 교육이랄지 의료랄지 주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필수잖아요. 네. 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거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굉장히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는 누가 4,000% 뭐 2,000% 대출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런 사람들 왜 그래에 대한 어떤 자책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도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매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사금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감원에서 이제 갤럽에 의뢰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는 안 하지만 이게 사실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용 규모가 22년도에 10조. 예. 계속 10조. 그 전에 비해서 엄청 또 늘어났고 2, 3조 계속 늘어나고 코로나 전부터 이용자도 22년도에 82만 명이라고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41만 명이었습니다. 4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거의 100%가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금리는 계속 34.9에서 24, 그다음 20%로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낮은 금리 속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불법 사고명으로 내몰릴까? 이거에 대한 것도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분들이 어쨌든 20% 이런 거를 못 빌리니까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거기로 가는 게 당장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살인적인 어떤 이자 때문에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어떻게 그 제도적인 어떤 정책적인 걸로 구제해주고 잘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사실 그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원장님 그 규모 그렇게 한 100%나 늘었다는 얘기 이제 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대책을 세우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금융당국은 이제 대출 이자를 최고 한도 정하고 불법 추심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제도화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사채를 뭐 몇 퍼센트 6% 이상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조치만으로는 또 부족하다. 어떤 부분이 보강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든지 세상에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속만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세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자금이 한계가 있다면 민간 또 제도권 위의 어떤 대부 시장이나 민간 쪽에서도 자금이 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단속 일변도로 가지 말고 어쨌든 지금 서민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자가 있는 그 시장으로 가지 않게 네네. 그냥 적당한 어떤 감내할 만한 어떤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제도권은 돈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예. 많다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금리가 안 맞으면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역마진 하게 되면 역마진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고신용부터 아주 저신용까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로 얘기할 때 뭐 7, 8, 90 등 지금은 이제 세 자리로 바뀌었지만 예. 그건 저신용자 우리가 하위 10% 쪽에 대출을 하면 거의 90%가 디폴트가 납니다. 그런 쪽에 대출을 해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업체 보고 망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 방법으로 저희가 서민금융연구원에서 평상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면 예. 첫 번째가 탄력적 금리제입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20%, 24% 큰 그 서민들한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일단 접근,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제일이지 금리 몇 프로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100일 동안에 매일 12,000원씩 갚아라. 그러면 우리가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만 원도 없는데 100만 원도 나한테 주어졌어? 그럼 내가 배추 장사라도 할까? 그렇게 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역을 해서 매일 5,000원을 번다고 치죠. 2,000원 하고 3,000원을 자기 생계로 쓴다 그러면 이 금리가 우리가 리즈너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가격일 수가 있는데 이게 금리로 따지면 136.2%입니다. 네. 20%를 맞추려면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만하고도 279원만 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않거든요. 자, 근데 빌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네. 빌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무작정 다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수능에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 그다음에 소액 네. 이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이게 이제 우리 말이 아니고 외국 선진국에서 다 도입되고 있는 도입되고 상황입니다.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그거고
일단 조달금리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적인 조달금리를 위해서 일본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미지에 대해 상당히 그 빌리는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창구를 뭐 은행 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일본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은행에서 조달할 때 지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금융회사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고정적으로 대리 대출이라는 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에 낮은 금리로 해주면 대리 대출 이제 본인이 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은행을 가지고 대부업체가 대출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빌려줘서 차주인 그 대부업체 명의로 하든지 간에 이게 도매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든지 간에 조달 코스트가 좀 떨어져야 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 자체가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못됐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이 너무 많이 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도권으로서 금감원에서 계속 감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정화돼서 2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고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수가 줄어든 이유들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제도권에 있는 거기의 경우는 제대로 법규를 지키도록 단속을 하는 어떤 대부업체 군이 있습니다. 우수대부업체라고 하는 것도 뭐 명칭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 할 때는 대출하는 사람이 뭐 정당한 제도권 금융회사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출하게 되면 그쪽에 갑니다. 그런데 대부업체네. 그럼 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빌릴 수 있어도 접근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재반 여건을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의 한 거다 생각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첫 번째 그 탄력적인 이자율 그 경우에는 조금 기존보다 비싸더라도 딴 데 사채 시장 빠질 사람을 이쪽으로 약간 리스크를 끌어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자, 서민 금융을 위한 조합 형태 노력이라든지 뭐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도 병행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아주 새로운 모델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신나는 조합이나 사회연대은행에서 그거를 그 사회적 금융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뭐 어떤 영암의 그 천사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남 영암 천사 펀드. 거기에는 세 파트가 같이 협업을 합니다. 영암군이 사업 총괄을 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영암 신협이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상호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영암 지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 단체 기관에서 재원을 조성합니다. 세 그룹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면 이건 정부 재원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한달치 아니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산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자도 없고 담보도 없고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출이 되느냐?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믿지는 금융, 착한 금융 이렇게 되지만 민간 부분에 있어도 선의의 그 기부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원래 제도권은 기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기일이 있지만 서민들의 수입은 불규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흡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이자를 하고 돈 있으면 갚어. 의외로 실질적인 어떤 그 부실률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부실률이 적다. 그러니까 이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 꼬박꼬박보다 조금씩 갚아 나가다가 이자 원금 있을 때 갚고 그렇게 좀 그것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액도 적고 소규모로 지금 현재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50만 원을 대출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신용등급 따지지 않고 전화로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고 요즘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온누리 교회나 한우리 뭐 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행복기금이나 이웃 살림기금 이런 쪽으로 이런 착한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부자 어떤 그 기부지수라고 하는 게 외국에 영국에 이제 CAF라고 하는 체리티 에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하는데 세계 국가 130개 국가 중에 2023년도에 대한민국이 88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얼마든지 여유 있는 자금을 이럴 때 민간에서 돌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도네이션을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인 어떤 그 기관하고 끼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 이럴 때 이제 언론기관이 많이 도와주시면 옛날에 금모기 운동처럼 사회적으로 활성화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질문 2개 남았거든요. 자, 원장님께서는 현행 대출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지금 주세요.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 원래 금융 거래를 안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신용평가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씬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환 능력을 잴 수 있는 기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 잘 낸다, 공감을 잘 낸다, 뭐 전화요금 잘 낸다, 기본적으로 물건 거래할 때 이 전자상거래에서 잘 갚는다. 이런 것들이 대한평가입니다. 대한평가 기관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에 통해서 거절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용금융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 대신 포용이란 단어 사용하는 게 맞다. 연구소 이름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포용금융 왜 중요합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이번에 이제 11월 18일 날 포용금 포럼을 하는데 저희가 한국의 포용금융에 대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는 그 모든 그 금융이 연대돼 있다. 어떤 에코 생태계다. 서로 연결돼 있다.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가 그 상생 내지는 이런 어떤 그 서민적인 어떤 인클루시브 파이낸스 배제하지 않은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이나 금융회사, 민간단체에서 아까 그 얘기들이 그런 예들이 전부 다 그런 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의 강을 건넜으면 합니다. 네, 어려운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 연령대 통틀어서 가장 많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9월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 9천 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7만 명 이상 늘었고요. 규모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취업자가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전체 취업자 가운데선 60대 이상 비중이 23%가 넘었고요. 1982년에 연령별 취업자 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 50대 취업자 수를 초월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2년 통계랑 이번 통계 좀 비교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취업시장 구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거 좀 새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23%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982년만 해도 6%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20대는 26.8%였는데 지금은 12.4%로 반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성장하는 이제 경제라면 이제 보통 젊어질수록 좀 취업자 수도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딱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고령층 취업자 많아지는 건 이제 추세라고 하더라도 젊은층 취업자 줄어드는 건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고 있고 또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고령까지 일을 한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취업자 수에서만 감지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전체 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고용률을 보면 이거 역시도 60세 이상에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고령자가 돼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일반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60세 이상 고용률을 보면요. 무려 47.4%였는데 이거는 그럼 60세 이상 인구가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47명은 취업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서도 60세 이상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창업기업의 이제 사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 줄었는데 모든 연령대가 대부분 다 줄었는데 60세 이상만 유일하게 이 창업한 기업이 7.3% 늘었다. 이런 수치도 있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대한노인회장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높이자 이렇게 정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맞춰서 고용정책 또 창업정책 같은 것들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런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노인 기준을 높이는 거나 정년 연장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게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해법을 찾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방금 전해드렸던 60세 이상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이 뉴스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아마 동시에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청년들은 어떡하지? 우리 앵커께서도 그 걱정을 좀 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라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이제 이런 제목의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법적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바뀌었는데 그 여파로 청년 고용이 약 16.6% 감소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아직도 연공서열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청년 고용을 줄이는 대안을 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든 기업이든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60세 이상이 계속 일하면서 소득 절벽 겪지 않게 하는 동시에 구직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일자리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정년 연장 모델을 찾는 것일 텐데 그 해법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해법 누가 가지고 있으면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게 참 이 문제를 두고 각계 의견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정년 건드리지 말고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 개편하자. 그리고 재고용 계약 맺어서 자유롭게 고령자 고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노동계는 정년 늘리고 동시에 소득도 늘리자.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정부 목표대로라면 결국은 올해 안에 여기에 대한 좀 해법이 나와야 할 텐데 참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현재로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안에 뭔가 좀 뚜렷한 해법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윗세대만 해도 60세나 60세 이전에 그게 은퇴하고 이렇게 선주하고 놀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시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한군 파병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걸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이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에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이제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네, 아스트라는 해당 영상 공개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에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제127 자동차 소총사단 예하에 44980 부대 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네. 이 영상은 내부기지 관계자를 통해서 입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서너 명씩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흡연도 하고요. 또 사진 촬영자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는 힘들다야 늦었어 이렇게 말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 그래 러시아 군복 입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담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오늘 중으로 북한군 병력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처음 배치될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군이 만약에 이곳에 배치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군 진격을 막아내는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이 되고요. 이 진격을 막아내는 작전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 목숨 걸고.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 간담회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군 1,500여 명이 추가적으로 이미 파병이 됐고 지금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규모가 3,000명으로 파악이 된다. 네. 그리고 12월경에는 1만여 명의 파병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12,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그거하고 부합이 되네요. 맞습니다. 자,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 파병됐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데도 북한과 러시아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 파병이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단계별 대응 방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사실 많이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막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도착한 시점인데 우리가 먼저 이 대응 카드를 공개해버리면 상대방 판단과 계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뭐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방안이 됐든 국제사회와 함께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제 파병 사실을 일절 항고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폭풍 군단이 파병됐다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심지어 당국이 철저한 입단속을 위해서 파병 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까지 있다는 게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악용하고 있고 갈취하고 있고 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좀 적절히 이제 알려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알려나가겠다는 방침도 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군 파병 사실 공식화하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지금 북한군이 이제 파병됐다는 증거 자체는 미국, 뭐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 우리나라 다 포함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이제 진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그냥 이제 이 파병됐다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치나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준비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마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근무 태만 논란에 휩싸였던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현 감독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감사 결과 어땠습니까? 당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현 감독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벌인 결과 무단 이탈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학교 측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단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 조퇴, 외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 없이 18번에 걸쳐서 무단 이탈을 했고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당시 현 감독은 이제 토요일은 바비조와 한개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6주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 기간 제60일의 춘계 남녀 동구대회 병가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한 게 확인이 됐고요. 작년 2월에 휘문고에서 연습 경기 도중에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운 점, 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당시 현 감독이 가혹행위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돈 주고 감독으로 채용됐다 이런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뭐 가혹행위나 친분 있는 선수 특혜를 줬다, 뭐 차별했다, 언어폭력 있었다 이런 의혹들도 있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청은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특별한 처분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현 감독이 돈을 주고 감독에 채용됐다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도 감사 처분에서 제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 감독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서 총 2천만 원을 기부한 건 맞는데 예. 이게 대가성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긴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감사 처분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이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넣기 위해서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 행사했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인정이 됐던 게 현 감독이 방송활동 기간에 자기 역할 대신해서 적절한 이 채용 절차와 보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채용했던 점 이것도 좀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확인이 됐고 법 위반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 감독 대신에 근로개혁 체결하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해당 코치가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면서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을 했다. 이 점이 내용의 또 보고서에도 명시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시와 공정에 예민한 우리 사회 분위기상 관심도 뜨겁습니다. 사건 개요 알아봅니다. 먼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유출됐다는 겁니까? 연세대가 지난 10일에 수시 논술 시험을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계열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한 감독관이 문제지를 1시간 정도 일찍 나눠주고 뒤늦게 오류를 인지하고 회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문제가 유포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당초 시험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감독관이 1시로 착각하고 12시 55분에 시험지, 답안지, 연습지를 배부했다가 그 실수를 인지하고 1시 10분쯤에 시험지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험표, 답안지, 유의사항이 적힌 종이가 게재가 됐는데 그 글에 이 밑에 시험지도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시점이 12시 59분, 즉 사진이 찍힌 시간이 12시 59분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험 시작 전에 이와 같은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일정 부분 유출 의혹이 휘말릴 수 있을 만한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시험지 전체와 인문계열 연습지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더 문제는 이 자연계열 논술 시험 단답형 11번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시험 시작도 되기 전에 이 단답형 1번이 11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단답형 1번이 정사각형을 등분한 직사각형이 나오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단답형 1번 문제가 정사각형을 등분한 직사각형 문제였거든요.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충분한 정황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됐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풀이법을 챗 GPT로 찾아보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한 수험생은 미리 받은 시험지 속 3개 문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간격 없이 연달아 앉아서 시험을 치르거나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문항에 오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지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게 기본적으로 1시간 착각의 그 파장이 너무 큰데 관리 부실 지적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무효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초유의 사태인데 수험생들의 집단 소송 제기 취지 뭔가요? 결국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21일에 연세대를 상대로 문제 유출 논란이 있는 논술 시험
무효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관련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다 보니 이 논술 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는데 동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논술 전형은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중단됩니다. 즉 입시 절차 일부가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연세대 입시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정시 모집을 제외한 수시 모집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죠.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 자, 그렇다면 여기 있어서 가장 큰 쟁점 어떤 겁니까?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시험지가 배부된 것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시험지가 사전에 배부되면 본격적인 시험 시작 전이라고 하더라도 파본은 없는지 문제지는 정상적으로 배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게 되거든요. 예. 생각할 시간이 더 주어지잖아요.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요?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예. 실제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연세대가 지난 15일에 시험지 등을 촬영 유출한 혐의로 신원이 특정된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6일에는 공정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추가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즉 15일 고발 사안은 시험지가 유출된 정황에 대한 고발이고 그걸 인터넷상에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험지 유출 자체는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유출된 정황이라 그 자체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닙니다. 16일에 추가로 고발한 이유는 시험 문제 자체가 시험 시작 전에 사전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 네. 우리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거든요. 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본안 소송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시험지가 유출된 것 자체로는 업무 방해가 아니지만 시험 문제가 시험 시작 전에 유출되었다면 이 자체는 상당히 큰 업무 방해입니다. 이 정도 입증이 이루어져야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연세대는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제시하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은 공정성이 유지됐냐, 공정성이 허물어졌냐 이 부분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소송인데 네. 수험생의 진술 또는 상황 설명만으로는 본안 소송 승소나 가처분 인용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는가, 즉 시험 문제가 시험 시작 전에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일 텐데 이 제시가 이루어진다면 가처분 인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물론 또 다른 쟁점으로 학교가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라 일부 수험생이 그 일탈 행위로서 문제를 유출했다면 학교의 공정성 관리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 사전 유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은 쉽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능 시험에서도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종료 시간 1분 30초 전에 먼저 종이 울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큰 혼란을 일으킨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수험생 한 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 소송은 인용이 쉬운데 시험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소송은 그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지가 그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소송이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지만 진술서를 쓰거나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학생은 한 50명,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소송단의 규모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원고들 수가 많다고 직접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인물이 원고에 포함되든 원고에 포함되지 않든 얼마나 객관적이고 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가가 법원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메시지 같은 증거. 그 정도면 시험 전체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 증거라면. 그것도 시험 시작 전에 유출되었다는 정황이라면. 그러니까 시점이 또 시험 시작 전이라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이시고요. 자, 집단 소송 개념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단체 소송과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체 그 집단에 대한 좀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표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사실은 이 소송을 두고 언론에서는 집단 소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정확히는 집단 소송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단 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인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등 일부 유형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 한해서 집단 소송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증권과 관련해서 허위 공시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결과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소송을 집단 소송이라고 일컫습니다. 유형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유형에 한해서 집단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은 단체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등록된 소비자 단체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단체 소송이라고 일컫는데 이 단체 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단체에만 미치지 일반 피해자들에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판결 결과를 원용해서 일반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집단 소송은 아닙니다만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내거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효력으로서 시험 절차 자체를 무위로 돌리게 되잖아요. 판결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와 무관하게 사건 자체의 영향이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집단 소송과 유사한 효력이 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효력은 집단 소송과 유사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곧 수능 치러지고 연세대 측 공식 결과 발표일이 12월 13일입니다. 이럴 경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구제가 어려워지는데 만약 그 사이에 연세대가 이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면 가처분 신청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생들은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전형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빨리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 사례가 대표적인데 당시 이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이 2021년 12월 2일에 정답 집행 정지 신청과 더불어서 정답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접수 일주일 만이자 성적표 배부 전날인 9일에 그 결정을 했고 1심 선고도 15일에 이루어지면서 2주 만에 모든 과정이 일단락됐거든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함을 전제로 전격적으로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 줬던 사건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귀가하던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하라. 판결이 확정됐어요.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1심 선고만 한 상황이었는데 확정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준비 서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고가 무대응으로 소송 일관하는 경우에는 피고 자백 간주라고 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되거든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한 뒤에 피고 이 씨가 항소장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항소장 각하가 됐고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네. 가해자가 항소장 냈는데 재판부 각하했고 그런데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해요. 만약 재산이 없다면 압류 뭐 이런 거 집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마 가해자 이 씨가 이미 이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서 피해자가 직접 그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데 확정 판결에도 피고가 이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는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로서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재산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절차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가해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구치소에서 보복 탈옥을 계획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섬뜩한데요. 이 사건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가해자 이 씨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에 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간 뒤에 이 공동현관에서 때려서 살해하려 한 혐의, 즉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검이 지난해 12월에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일정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동료 수감자가 유튜버였습니다. 이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탈옥 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튜버가 전한 말이군요. 예, 이 발언을 유튜버가 전했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했는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실 수사라고 본 겁니까? 이 피해자가 2023년 3월경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실 수사, 재판부의 연락 거부 등 수사 재판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재판의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때 원고 측은 수사 초기 경찰 등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한 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DNA 감정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 선임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서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석한 탓에 보복 심리를 자극해서 가해자가 원고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수사기관 측 입장 짤막하게 좀 반박 논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정부 즉 피고는 부실 수사가 없었다.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원고 속옷을 감정 의뢰하는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위해 노력했다. 또 국선 변호사 선임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은 검사 재량이라 반드시 보장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988님이 뉴스와 지식이 있는 뉴스레터 K 애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콕콕 캐물어주는 멋진 진행자님 덕분에 청취율 대박나길 응원합니다. 뉴스레터 K 청취율 1위 가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리가 내리는 절기 상강 절기에 걸맞게 오늘은 좀 쌀쌀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